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한번 쭉 같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부분집합 총 몇 개다? 32개 되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부분집합 32개고 예를 들어 그러면은 1,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찾으라 그러면 경우의 수 이론으로 간다 그랬죠. 그쵸? 얘네만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 나머지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잡아서 8개 잡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듣고 왔죠? 안 듣고. 그대는? 자,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4가지 얘기했었죠. 집합의 연산 4가지. 얘는 무슨 집합? 교집합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앞뒤에 있는 두 개 뭐 하는 거?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친구들을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걸 모아서 만드는 집합이라고 그랬고, 합집합이라는 거는 모조리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싹 다 모으자라는 개념이 합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고 나머지의 아이디어였고, 차집합은 앞에 거에는 있고 뒤에 거에는 없고 이런 느낌으로 가자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차집합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교집합으로 바꿔내는 아이디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 얘기했었고요. 특히 강조했던 게 부분집합이 될 때, 물론 뭐 분배 법칙도 있었고 드보르간도 있었고 했지만 특히 부분집합이 될 때 교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합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작은 놈 빼기 큰 놈 차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했었고, 그리고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잡혀 있으면 교집합을 치면 작은 놈이 나와야 될 거고, 합집합을 치면 큰 놈이 나와야 될 거고,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 치면 남는 게 없어야 될 거죠. 그쵸? 얘 원소가 더 소수고 얘가 그걸 다 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원판 기준으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이렇게 4가지 정도 성질들 정리해야 된다 그랬고,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들 몇 가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기존에 금요일 거 확인하시고 채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 등장하긴 할 텐데 그렇게 멀리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A가 1, 2, 3, 4, 5 있고 B가 4, 5, 6, 7, 8, 9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겹치는 게 4랑 5만 있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원소개수 몇 개인가요? 5개고요. B의 원소개수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고요. 자, 교집합 몇 개고요? 2개 나올 거고요. 합집합 몇 개 나와요? 1부터 9까지니까 9개 나오겠고요. 차집합 원소 몇 개 나오나요? 그치, 1, 2, 3만 들어갈 거니까 3개 나올 거고요. 반대로 B 차집합에 1을 친 거는 이쪽 6, 7, 8, 9만 있을 거니까 4개가 잡히게 되겠죠. 그쵸? 이 사이 길이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얘기와 이 얘기가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C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 길이, B 길이, C 길이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21이 나와야 되죠? 근데 A랑 B랑 더해서 얼마 나오고요? 10이 나오고요. B랑 C랑 더해서 10, 3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인 거 알고 있으니까 12인 거 알고 있으니까 C는 얼마일 거고요? 9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13인 거 알고 있으니까 A는 얼마 나오겠어? 8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A가 8이고 C가 9야. 그러면은 B는 당연히 4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그쵸? 그게 이 첫 번째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방정식을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렇게 남겠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니까? 21이니까 B 얼마? 이게 두 번째 방법이겠죠. 즉 12 더하기 13에서 21을 빼면은 B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라고. 오케이? 네.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빼면 가운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12 더하기 13에서 B를 빼도 21이 나오는 거죠. 그쵸? 주어진 거랑 구하는 게 서로 여기가 주어져 있고 여기를 구하라는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예시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개수가 좀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될 거예요. A 합집합 B 이거를 다 뭉뚱그린 거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여기 구역에 해당하는 거 몇 개인지 찾고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 구역에 해당하는 거 개수 잡아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 차집합 구역에 해당하는 거 원소의 개수 잡아오고 요 세 개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이 부분 이 부분 마지막 저 부분 벤 다이어그램에서 저 세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 개수 각자 몇 명 있는지 더하면은 전체 원소의 개수 나오는 거 맞다 아니나?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죠? 이게 항상 기본입니다. 이걸 항상 기본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 조금 변주를 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더하면은 A의 원소 개수가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쵸? 즉 주어진 식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더한 거는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면 요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기본은 첫 줄이라고 그랬어요. 첫 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첫 줄을 가지고 앞에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색깔 바꿔서 적어야지. 잘 들어봐요. 둘 다 하면 11이죠. 그죠? 얼마를 빼야 9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집합이 B든 뭐든 간에 어쨌든 다른 집합과의 차집합이랑 교집합으로 합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이걸로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적용하면 이거 두 개를 이걸로 줄일 수 있고 근데 요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A의 원소 이 부분 다 더하고 B의 원소 개수 그럼 이 부분 더한 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가운데 거만 두 번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운데 거 한 번만 넣어야 되니까 한 번을 빼주시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자연스럽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에서 겹치는 부분 교집합 원소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다.
문제로 등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10-1) 보겠습니다. 와, 세상에 너무 어렵죠, 그죠? 응. 그죠? 세상에. 그냥 어떻게 들어가면 돼? 이거 두 개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돼. 아세이야, 똥따이야, 빠빠이야 가시면 되고. (10-2번은) 무슨 소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그치, A, B가 서로 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집합을 가지고 서로 소라고 부르면 뭐가 없는 거다?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으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서로 소라고 부르게 된다, 집합에서는. 그러면 띠르링 이거를 할 때 이 뒷부분이 얼마로 떨어지게 될 거다? 공집합이니까 원소 개수는 0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두 개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어디다 적으면 좋을까? 여기다 많이 적어볼까?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유도 가능한 거긴 하지만 그냥 혹시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갈게요. A의 원소 개수랑 A 여집합의 원소 개수,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몇 명 있는지랑 이 부분에 몇 명 있는지를 더하면 당연히, 그렇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물어보면,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려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다만 두 개 다 여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모르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드 모르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얘를 빼서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집합이 많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드물어가를 이용해서 묶어서 생각하시면은 여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빼서 구할 각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을 거니, 이거는 주어진 조건으로 다 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을 거니까 얘도 충분히 잡히겠다, 이런 이야기지. 그런 느낌이고, 3개짜리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3개 있을 때도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3개짜리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죽었다. 집합이 3개면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저렇게 그릴 거고요. 일단 요거 하나 외워두실 거고요. 면 이거 전체겠죠. 1, 2, 3, 4, 5, 6, 7, 9역 전체겠죠. 그쵸? 1번부터 7번까지를 모두 더한 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그거는 이거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여러 번 더해졌을 거기 때문에 오버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서 빼줄 건데 리스트를 적어야지. 뭘 빼줄 거냐면 A, B가 겹치는 거 한번 빼줄 거고요. B, C가 겹치는 거 한번 빼줄 거고요. C, A가 겹치는 거 한번 빼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1, 2 이거 더하면서 1, 4, 5, 7 더해졌고요. 2, 4, 6, 7 더해졌고요. C 더하면서 3, 5, 6, 7이 더해졌습니다. 자, 거기서 빼죠. 4번, 7번 빠지고요. 5번, 7번 빠지고요. 6번, 7번 이렇게 빠지네요. 그러면은 1, 2, 3, 4, 5, 6번까지 딱 한 번씩 더해줬죠. 그쵸? 따라오나요? 네. 근데 몇 번이 안 더해졌어, 지금? 7번이 안 더해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몇 번을 더한다? 3개 전체의 교집합이 되는 7번 구역을 더해주시면 최종적으로 3개짜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보통 문제로 나오는 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미지수를 이런 식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거긴 합니다.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해서 미지수 하나 놓고 4번 5번 6번 해서 미지수 하나 놓고 7번에서 미지수 하나 놓고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짜리 문제는 저거 1는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데 저거 하나 가지고 문제를 잘 내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개만 있는 애들, 2개만 맞은 애들, 3개 다 해당하는 애들 에 가까이 개수를 미지수로 잡고 저 2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게끔 설계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저렇게 풀거나 둘 중 하나로 풀 거고요. 만약에 둘 다 먹히지 않는다면은 각각의 구역을 모두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필요한 구역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 하나만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113페이지에) 7-2번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 그거는 요 하얀 글씨로 쓴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좀 꼬여 있어서 하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 좌변에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빵이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세개 전체 교집합도 공집합이니까 빵이 되겠죠. 얘네 둘이 겹치는 게 없으면 세 개가 다 겹치는 건 더더욱 없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다만 여기 준 게 지금 합집합이니까 여기서 아까 2개짜리 적용해서 얘 얼마인지 구하시면 될 거고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알고 얘 아니까 얘가 얼마인지 찾아내서 그래서 저기다 다 때려 넣으면은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소 개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고 거기 책에 있는 문제는 이 정도로 대부분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띠따띠 하고 요거 하나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요 두 개 문제는 이 책에는 요거 돌덩어리 책 여기는 없는데 아마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대부분 문제집에서 한 번씩은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생각보다 건드려보면 어렵지는 않은 문제니까 한번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 합은 일단 몇 개예요? 2에? 이니까 32개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당연히 될 거고. 그러면 원소의 합을 모든 부분집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는 공집합이랑 1이랑 2, 3, 4, 5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다 쓴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다 합으로 연결하라는 얘기겠죠. 2개짜리는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뭐 3개짜리도 있을 거고 4개짜리도 있을 거고 5개짜리까지 그 등장하는 원소들을 싹 다 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싹 다 더해야 되니까 싹 다 뭐 해야 돼 일단? 써야 돼요 일단. 자, 집합기호 없이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공집합은 의미 없죠, 그쵸? 집합기호 없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일단 있겠죠, 그쵸? 그 다음 2개짜리는 이거 구성할 수 있어야 돼. 1, 2 있을 거고요. 1, 3, 1, 4, 1, 5 있을 거고요. 1 없는 걸로는 2, 3, 2, 4, 2, 5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 4, 3, 5, 4, 5 이렇게 총 10개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3개짜리는 1, 2, 3, 1, 2, 4, 1, 2, 5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위에 썼던 거에서 반전을 시켜도 똑같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경우에서 할 때 이거 했잖아. 5C 2나 5C 3이나 같다.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는 친구들이나 3개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똑같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1, 2를 보고 3, 4, 5를 적고 1, 3을 보고 2, 4, 5 적고 1, 4 보고 2, 3, 5 1, 5 보고 2, 3, 4 2, 3 보고 1, 4, 5 2, 4 보고 1, 3, 5 2, 5 보고 1, 3, 4 3, 4가 저기 하면 1, 2, 5가 있을 거고 3, 5 빠지면 1, 2, 4 있을 거고 4, 5 빠지면 1, 2, 3 있을 거네요, 그쵸? 겹치는 거 없죠? 딱 10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4개짜리는 1, 2, 3, 4 1, 2, 3, 5 4 빼고 1, 2, 3, 5 3 빼고 1, 2, 4, 5 2 빼고 1, 3, 4, 5 1 빼고 2, 3, 4, 5 마지막 5개 1, 2, 3, 4, 5 이렇게 있겠죠. 아우 힘들어. 처음에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기가 막힌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다 덧셈으로 연결할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식하게 앞에서부터 더하고 있을 거예요? 안 돼. 이걸 다 더하기로 연결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이 친구의 총합을 1 몇 개, 2 몇 개, 3 몇 개, 4 몇 개, 5 몇 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1 몇 개 나오니?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몇 개? 16개가 나옵니다.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이도 몇 개 나오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죠? 이도 16개. 눈치를 좀 까야죠. 3도 몇 개 나오겠어요? 16개 당연히 나오겠죠? 4도 16개, 5도 16개 있겠죠.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1이 포함된 부분집합은 여기서 몇 개? 10. 이 32개 중에서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은 2의 4제곱 16개로 잡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1은 16번 등장할 수밖에 없죠. 같은 방법으로 얘네도 다 16번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분배 법칙을 잘 쓰시면은 15죠? 응.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두 번째, 원소가 두 개인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 이것도 얘는 요 두 번째 줄만 뽑아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치? 얘네는 원소가 두 개인 모든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올 건데요. 근데 얘네는 아쉽게도 1이 5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죠. 하지만 적어놓고 세어본다면 1이 몇 번 나오고 4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괜찮아요? 1 4번 나오잖아요. 2는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쵸? 3도? 하나, 둘, 셋, 넷. 4번. 4도? 4번. 5도? 4번. 그럼 4로 묶으면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를 모두 더하라거나 간혹 가다가 모두 곱하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쭉 써서 더할 수도 있고, 써서 더하긴 할 건데 쭉 써서 더하다 보면 뭐를 깨달아야 된다.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오거나 최소한 몇 개는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서 한 번에 답을 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원소의 합, 원소의 곱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명제 딱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제 딱 소개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야, 시간을 끌어보려고 그랬는데 끌어도 9시가 안 되네. 이게 뭐야?
교집합이 수학적인 모임이었다면 명제는 수학적인 문장을 말합니다. 명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뭐인 명제와 true 참인 명제, 참인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참인 문장을 명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 뭐인 문장을 false 거짓이 되는 문장을 사람들은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제 이름은 다들 아시죠? 자, 이 문장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요. 3점 50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도 다들 마음이 약하네요, 그쵸? 네. 보통은 이제 참이라고 하겠지만 누구는 또 이렇게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문장은 명제라고 부르시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볼게요. 2x 빼기 3은 0. 저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둘에 해당되지 않죠, 그쵸? 그쵸? 그럼 이런 문장도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 오케이? 이걸 적어놔갖고 그렇구나. 명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참인 문장과 거짓인 문장을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얘는 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거짓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잖아. x가 2분의 3이면 말이 되지만 x가 1이면 말이 안 되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친구는 명제라고 부르시면 안 된다. 실수 x가 있을 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쵸? 항상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참이고, 그래서 참인 명제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된다라는 느낌. 거기 문제 봐봐라. 아우 정말. 119페이지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엄마 세상에. 1-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명제가 아닙니다 가시면 되죠. 그쵸? 보통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미운 놈은 진짜 그렇죠. 그죠? 2번 농구선수는 키가 크다. 얘도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2. 이것도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죠. 그쵸?
요 두 가지의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걔는 명제가 아니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7-x는 2-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7은 2라는 뜻이죠, 그쵸? 사실상 둘은 같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때려 죽여도 없죠. 그러면 참인 문장이에요, 거짓인 문장이에요? 반드시 무조건 거짓인 문장일 수밖에 없죠, 저거는. 그러면 얘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5번 맞꼭지가 크기는 서로 같다, 항상 참인 문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걔도 명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는 명제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다만 항등식은 참인 명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오케이? 해가 없다는 거는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짓인 명제라고 하셔야 될 거고요. 그냥 해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명제가 아니라고 부르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의 분석입니다. 명제의 분석. 여기서부터는 살짝 언어적인 관점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다 문장이기 때문에. 자, 어떤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할 수 있다면, 잘 들어봐요. 어떤 참과 거짓이 판별이 되는 문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니라 반드시 문장을 동일한 의미 안에서 이러한 구조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겠습니다. 이면 이다의 구조로 반드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1-1번에 5번 같은 경우에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걸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장을?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의미, 동일한 참거짓을 갖는 이면 이다 구조의 문장으로 반드시 명제는 변형이 가능하다. 응? 2번에도 x가 y보다 작다 이면 3x, 3y, 2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이렇게 나와있고 3번에도 x가 2보다 크다 이면 2다 나와있고 5번은 살짝 변형이 필요하겠죠? 만약 육각형 이면 대각선이 몇 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주어진
명제가 있다면,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라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면 이다 구조로 반드시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제를 이면이다 구조로 변형했을 때 이면 앞에 오는 이 친구를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다 앞에 오는 이 친구를 우리는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부분을 가정, 이 부분을 결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정이나 결론에 올 수 있는 문장 성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다 아니다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따질 거냐면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결론을 만족하면 그 문장은 참인 명제다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만약 가정을 만족하는 대상 중에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가정을 만족하는 대상 중 하나라도, 하나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되고 전부 다여도 됩니다. 하나라도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인 명제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읽을게. 물론 가정결론을 세팅하기에 따라서 이 어감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모든 대상이 빠짐없이 만족하면 결론을 만족해야 참,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거짓.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은 결론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친구들이 존재를 해야 될 거고 그걸 두 글자로 반례라고 부릅니다. 자음동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글씨도 못 쓰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얘는 참인 명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x가 2보다 크면 x 플러스 4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을 만족하는 친구 중에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친구가 존재하나요? 가정을 만족하는 대상 예를 들어 하나만 뽑아봅시다. 뭐 있을까요? 3 같은 거. 그럼 3은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은 만족하나요? 안 되죠. 그쵸? 오케이? 이 가정 부분은 만족하는 3이라는 숫자가 결론 부분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결론 내린다 우리? 거짓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근데 다만 이 가정이라는 가정을 만족하는 대상, 가정을 만족하는 대상이 있고 또 결론을 만족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 가정이나 결론에 올 법한 문장 성분,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또는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사람들은 진리집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딱 정리해 놓고 5분 정도만 쉬고 와서 그 다음에 명제 부정이랑 미지수로 정리하는 거랑 쭉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